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모텔 괴담편입니다. 모텔은 둘만의 공간을 찾는 커플이나 여행 또는 출장 중인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워낙 거쳐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텔에 얽힌 괴담도 많죠. 첫 번째 이야기는 끄덕이님이 제보해주신 영등포 모텔 괴담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첫 번째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와 내일로 기차여행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둘 다 극강의 피라 여행 계획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고 일단 목포로 가서 놀고 다음 목적지를 정하기로 했죠. 어느 역에서 출발하든 상관없었는데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면 사은품으로 백팩이랑 충전기를 주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서 영등포역에서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행길이라 넉넉히 일찍 만났더니 사은품을 받고도 열차 출발까지 한참 시간이 떠버렸죠. 목포에 도착해서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생각이라 밥을 먹긴 아까웠고 시간 때울 겸 역 맞은편 먹자 골목으로 가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순식간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죠. 급하게 마시다 보니 취기도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 여성분들이랑 합석하게 됐는데 세 분 모두 귀엽고 스타일도 좋았죠. 게다가 그중 한 명은 고향이 목포라고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지금 목포로 여행 가는 길인데 고향이 목포인 여성분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대죠. 그렇게 놀다 보니 순식간에 차 시간이 되었는데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날 뭔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여행이고 뭐고 그냥 여자분들과 술이나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내일로 여행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자고 친구와 합의를 보았죠. 그렇게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술집에서 나왔을 땐 자정을 훌쩍 넘어 막차도 끊긴 시각이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분들 쪽에서 근처에 방 하나 잡고 좀 더 마시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친구는 어차피 내일 다시 영등포역으로 나와야 할 상황이라 완전 땡큐였죠.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잔뜩 사서 모텔에 들어가 인원수를 이야기했는데 여러 명이서 혼숙은 절대 안 된다고 쫓아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난처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녀석이 영등포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 오래된 모텔이 많아서 받아줄 거라며 앞장서기 시작했죠. 친구의 생각대로 번화가를 조금 벗어나 시장 방향으로 이동하니 오래된 모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두 번 더 퇴짜를 맞은 끝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모텔을 찾을 수 있었죠. 5명이 놀기엔 좀 좁긴 했지만 대형 TV와 컴퓨터도 있고 친구도 깨끗했습니다. 저희는 테이블과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바닥에 술과 안주를 깔아두고 먹기 시작했죠. 프라이팬 게임, 김치 게임, 이미지 게임 같은 술 게임을 하면서 서로 술을 먹였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자 쪽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여자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 중에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빵 터지는 타이밍마다 새소리 가득한 하이톤으로 목이 찢어져라 웃어 제끼는데 듣기 거북한 건 물론이고 이러다 옆방에서 쫓아오는 거 아닌가 술 먹은 정신에도 걱정이 될 정도였죠. 이상한 건 셋 중에 누가 이렇게 정신없이 웃는지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는 데다 저도 이미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여자분 중 한 분이 더는 못 먹겠다며 침대로 가서 누웠고 남은 생존자들끼리 게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귈 때 상대에게 무조건 맞춘다 등등 헌팅한 남녀 사이에 나올 질문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넷이 남은 뒤에도 그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먼저 잠든 여성이 아니라 깨어있는 2명 중 하나가 이 기괴한 웃음소리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여자분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정중히 늦은 시간이니 조금만 조용히 놀자고 얘기한 뒤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저희 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여자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시간도 너무 늦었고 술도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제 슬슬 자리를 파자고 이야기했죠. 친구도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셋 중에 누가 마음에 드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너무 시끄러워서 얘들은 지치지도 않나 하고 조금 질릴 정도였죠. 그런데 방 안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여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운 친구를 깨우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누워있는 여자분이가에 누런 거품 같은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친구와 저도 깜짝 놀라 달라붙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뭔가 잘못됐나 보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119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여자분은 금방 정신을 차렸죠. 냉수를 먹이고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여자분은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연신 괜찮다며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짐을 챙겨 나갔고 모텔방엔 저와 친구 둘만 남겨졌죠. 시끄러웠던 방이 한순간에 적막해지니 기분이 이상해 TV를 틀어놓고 방을 대충 치웠습니다.
있었습니다. 친구는 술기운이 몰려오는지 침대로 올라가 그대로 뻗어버렸고요. 저는 대충 씻고 자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세수를 하고 있는데 머리 바로 위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밌어? 저는 깜짝 놀라 비누칠을 하다 말고 눈을 떠 사방을 둘러보았죠. 당연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몰려오는데 비눗물이 들어와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죠. 빨리 씻고 나가려고 물을 끼웠는데 닫힌 화장실 문 너머로 아까 술자리에서 들었던 찢어질 것 같은 여자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눗물을 다 닦아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튀어나갔죠. 당연하게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침대 위에 뻗어있는 친구만 보였습니다. TV에서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고 세면대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죠. 내가 술에 취해 헛것을 들었나 하면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마저 씻고 나왔습니다. 한번 무서운 마음이 드니 방 불을 못 끄겠더라고요. 침대는 이미 친구의 차지가 되었기에 바닥에서 자려고 베개를 짚는데 뭔가 친구의 상태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경련이인 것처럼 몸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죠. 눈밑이 움찔움찔 떨리는 게 마치 감은 눈을 뜨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흔들어 깨웠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지만 잠에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죠. 바로 잠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꺼내주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떠들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자들은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죠. 아까 나가는 거 같이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잔뜩 잠에 취한 목소리로 아직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 뒤로 둘 다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잔결에 박수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을 연달아서 마주치는 소리는 아니었고 한 번씩 짝하고 맞부리치는 소리였죠. 마치 여자들이 너무 웃길 때 하는 것처럼요. 다음날 저희는 오전 10시가 안 되어서 일어났고 짝이라도 한 듯 대충 씻고 모텔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역산의 패스트푸드점에서 KTX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제 그 모텔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귀신이랑 같이 잔 것 같다고요.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겪은 일이 새벽에 제가 겪은 일과 너무나도 비슷했으니까요. 지난 새벽 친구의 시점은 이렇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와 잠깐 침대에 누웠는데 그대로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이 든 친구를 보고 더럽게 또 안 씻고 잔다고 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수건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도 들었는데 갑자기 몸을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가위에서 깨려고 힘을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밌지 하고 물어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마치 나란히 누워있는 듯 귀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고요. 그리고 이내 방 안을 방방 뛰어다니며 숨이 넘어갈 것처럼 웃고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누워있는데도 몸이 벌벌 떨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웃음에 뛰던 여자는 갑자기 멈추더니 조용해졌고 혹시 끝났나 하고 겨우겨우 눈을 살짝 떠보니 여자가 눈앞까지 다가와 친구와 마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 다시 눈을 감았고 또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귓가에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재밌어? 재밌어? 그런데 한참을 재밌냐고 물어보던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도 재밌었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래. 집에 가고 싶은 건 친구였는데 말이죠. 그러고는 다시 깔깔 웃더니 네 친구는 재밌대라고 말하고는 제가 있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던 저는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깨웠을 때 말을 했다면 그 방에서 곧바로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도 처음에는 비몽사몽한 정신에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파악이 안 됐다고 했죠. 여자들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이상한 악몽을 꾸다 일어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여전히 여자들과 술자리 중인 줄 알았다고 했죠. 제가 친구를 깨우고 음료수를 건네고 약 10분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도 여자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죠.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악몽이었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진 건 저였죠.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친구가 똑같은 소리와 재밌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니까요. 목포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저도 친구에게 새벽에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안 믿었죠. 자기 이야기 듣고 겁주려고 일부러 하는 말 아니냐고 말입니다. 무섭기는 했지만 여행도 왔고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해 잊자고 생각하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다신 그 모텔을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4일째가 되던 날 술 먹다 말고 전화하러 나간 친구가 넋이 나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은 헌팅했던 여자분들 중 고향이 목포라고
싶다고 했던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 일찌감치 번호를 받아 두었다고 했죠. 목포에 도착해 카톡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대답을 안 해 차단당한 건가 하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통화할 수 있냐고 카톡이 왔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날 모텔에서 겪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만취한 상태로 가장 먼저 쓰러졌는데 침대에 눕는 순간 가위에 눌렸고 저희가 술 먹고 게임을 하는 내내 방 안을 뛰어다니며 웃고 박수치는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마지막 기억은 그 여자가 얼굴에 코앞까지 들이밀고 재미있지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친구와 저 그리고 그 여성분까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말이죠.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 친구와 저는 마치 영웅담처럼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오래 살았던 선배가 이야기를 듣고는 혹시 무슨 모텔 아니냐고 물었죠. 저희는 깜짝 놀라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색이 되어 해주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재밌었다는 듯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죠. 선배가 해준 이야기는 그 모텔에서 몇 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약물 중독자였고 사건이 일어난 날도 약을 하고 관계를 맺다가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흥분해 여성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약을 투여해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새벽 모텔에서 저와 제 친구와 그 여성분이 들었던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그때 돌아가신 여성분의 원혼이었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직장님이 보내주신 맨날 간판이 바뀌는 울산의 모텔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때 제가 울산으로 정근을 가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랑이 타오를 때라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매달 서울에서 울산, 울산에서 서울을 부지런히 오가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울산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한적하던 울산 앞바다도 피서철이 되니까 관광객으로 붐비더라고요. 손바닥만한 해변도 사람으로 바글거리고 어딜 가도 성수기 시세라 2배는 비쌌습니다. 둘 다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대충 구경하다가 일찌감치 숙소로 돌아왔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2박 3일을 예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잘못해서 1박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기라 3방을 구하기도 어렵고 혹시 지금 1박 더 결제해도 안 되냐고 물으니 역시나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짐도 많았고 하루 자고 짐을 들고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 애초에 다른 방이 있을까도 문제였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2인 1실 기숙사가 있긴 한데 당시 룸메이트였던 대리님과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작은 방 양옆에 싱글 침대만 있는 구조라 여자친구와 함께 자는 건 무리가 있었죠. 하는 수 없이 다른 모텔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약 2박을 할 수 있다면 취소하면 되니까요. 숙소를 검색해보니 성수기 아니랄까봐 시내 모텔은 모두 만실이었죠. 마음이 조급해져서 시내에서 조금 먼 곳까지 범위를 넓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례인가 거절당한 후 A 모텔에 연결이 되죠. 예약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커플이냐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했더니 아직 방 있다고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객실 사진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날 울산 대공원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움직이기도 편해 보였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택시로 약 10분 정도 이동 후 A 모텔 앞에 도착했죠. 근데 택시 기사님이 모텔 간판을 보더니 여기 또 바뀌었네 하시더라고요. 기사님 아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여기 모텔이 있는 건 알았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이 이름이 아니었다고 말하셨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별일이 아니어서 주인이 바뀌면서 이름을 바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객실을 계산하려고 보니 너무 싸더라고요. 성수기라서 값을 올려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원래 묵기로 한 모텔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잘됐다 싶어 그 자리에서 이틀치를 결제하고 4층으로 올라갔죠. 값이 너무 싸서 여관방 수준이 아니까 걱정했는데 침대에 TV에 미니 냉장고까지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저녁을 먹기 전이라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은 뒤 여자친구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몇 시간쯤 지났을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죠. 저는 자다 말고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소리가 들릴 만한 창문이나 환풍구 쪽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죠. 제가 괜찮다고 확인해 주었는데도 여자친구는 울 것 같은 얼굴로 화장실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 물어보니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는 순간 뒤쪽에서 아유 예쁘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장결에 뭔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겁먹은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잠을 청하는데 아무리 착각이라고 해도 상황 자체가 불쾌하고 찝찝했죠. 여자친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행히 기분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전날에 제대로 못 논 것을 만회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소문난 맛집과 명소를 돌아보고 야경을 바라보며 칵테일까지 마신 후 밤이 깊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죠. 술기운도 알딸딸하게 올라오는 상태라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씻어야 된다고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럼 같이 씻자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니까 못 이긴 척 따라오면서도 부끄러우니 불을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반쯤 열린 문틈으로 실내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많이 어둡지는 않아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불 켜, 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기가 가득 뺀 아저씨 목소리였죠. 저도 여자친구도 그대로 얼어붙어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키키키하고 낮게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주저앉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허공에 대고 마구 욕설을 하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는 떨면서 어제 새벽에 들었던 목소리가 저 목소리라고 이곳에서 빨리 나가자고 울음을 터뜨렸죠. 여자친구 혼자 들었을 때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제기로 똑똑히 중년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트렁크에 보이는 짐을 다 때려박은 뒤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손을 붙들고 모텔에서 도망치듯 나왔죠. 혹시나 싶어 카운터에 물어보려고 갔더니 카운터에는 아줌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말해봤자 미친놈 취급을 당할 것 같아 그냥 나와버렸죠. 결국 달리 갈 데가 없어서 울산역 앞에 있는 사우나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새벽부터 여자친구가 열이 나기 시작했죠. 병원에 데려갔지만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열제를 사 먹인 후 서울로 올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대로 알아누웠고 일주일간 고생했는데 집안 어른들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동티가 난 것 같다고 하셨죠. 흉가나 점집처럼 귀신이 많은 곳에 갔다가 뭐가 씌이거나 화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얼마 안가 회복하기 시작했고 다음부터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암묵적인 룰이 되어서 울산에서 겪었던 일은 기억 저편으로 점점 흐려졌죠. 딱히 좋은 경험도 아니라서 굳이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묻는데도 여자친구는 울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전화가 끊겼고 곧 카카오톡으로 링크가 하나 전송되었죠. 울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 이중 거울을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로 남녀 100명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는 기사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카톡을 보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털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죠. 사이트들을 돌아가며 다 뒤져보았지만 이미 내려갔는지 관련 영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불법 촬영물을 보지도 않았던 터라 유포되었던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날 저희가 들었던 그 목소리는 사실 귀신이 아니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박상윤님이 보내주신 탄내나는 모텔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20대 중반 한창 돈이 없을 나이에 친구가 꿀알바라며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죠. 친구네 삼촌이 얼마 전 모텔을 인수해 야간 알바를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최저시급이 5,000원 정도였을 때라 하루 종일 일해도 일당 5만원을 채우기 힘들었는데 하루 일당으로 7만원을 준다고 했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동네가 어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삼촌에게 전화를 했고 내일 오후 2시 정도에 모텔로 가서 간단하게 면접 보고 일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해주었죠. 다음날 저는 일찌감치 준비해서 모텔로 향했습니다. 신림역 6번 출구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집에서도 멀지 않아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사장님은 키 180에 우락부락한 근육질 체질로 처음 만났을 땐 인상이 험악해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말을 시작하니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꽤 점잖은 성격 같아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간단한 호구조사만 하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하셨죠.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시니 저는 카운터에서 적게 건무만 보면 되었습니다. 손님 들어오면 룸 내주고 계산하고 손님 나가면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룸번호 얘기하고 치워달라고 말만 하면 끝이었죠. 몸 쓰는 일은 거의 없고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말 그대로 꿀 빠는 알바였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첫 주에만 같이 있다가 이후로는 늘상 자리를 비워서 눈치 볼 사람도 없었죠. 사장님은 근처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밤에는 주로 식당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장님은 가까이에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셨죠. 식당보다 모텔이 훨씬 편할 텐데 왜 편한 모텔 일에는 알바를 쓰고 힘든 식당 일을 직접 하는지 의아했지만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혼자 근무하는 날이 많다 보니 마음도 느슨해져서 손님이 없는 날에는 밤새 영화를 보거나 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룸에서 수건이나 면봉 같은 걸 가져다 달라고 인터폰이 오면 잠깐씩 올라갔다 오는 게 전부였죠. 어쩌다 한 번씩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지만 사장님을 부르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쏟아지기 시작했죠.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는데 303호에서 인터폰이 왔습니다. 1시간 전에 올라간 남자 손님이었는데 어디선가 탄내가 난다고 혹시 건물에 불난 거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깜짝 놀라 복도 CCTV를 살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연기나 불씨 같은 화재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몰라 3층에 올라가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도 타는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보고한 건데 사장님은 별 반응 없이 그저 덤덤하게 올라가서 아무 문제 없는 거 확인했으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3층에 손님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텔이 4층 건물인데 3층에 손님을 안 받으면 장사를 안 하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인데 돈이 그렇게 많나 싶었죠. 게다가 웬만하면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서 3층을 얼마나 비워두어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은 귀찮은 건지 난처한 건지 말끝을 흐리며 주말에 손님이 많이 밀려올 때는 상관없는데 한적한 날에는 3층 말고 다른 층으로 내주라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손님을 받지 말라고 했죠. 이해되지 않는 짓이었지만 알바생 신분이었으니 까라면 까는 거죠. 저랑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시 손님이 많은 주말이 아니면 비교적 한가할 때는 3층을 비워두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제가 오기 직전에 새로 오셔서 아는 내용이 없었죠. 궁금해서 오가는 길에 한 번씩 3층 객실을 훑어보았는데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이후 두어 달 별탈 없이 조용히 지나갔는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그런지 평일 오후부터 모텔방이 꽉 차버려서 3층에도 손님을 받는 날이 많아졌죠. DVD며 게임기 같은 최신 장비는 다 갖춰 놓아서 모텔에서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3층에 사람이 꽉 차기 시작하자 인터폰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엔 타는 냄새가 난다, 물소리가 난다, 누가 복도를 뛰어다닌다 등등 이상한 내용도 많았죠. 그때마다 사장님한테 전화해 상황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진짜 모텔에 뭐가 있나 싶어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곧이어 의심이 확신이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화요일 밤 11시쯤 남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상상 더하기라는 예능을 보고 있다가 손님을 받아서 요일이나 시간이 뚜렷하게 기억나네요.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 손님이었는데 빗물에 어깨가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트렁크 같은 걸 끌고 온 걸로 보아 출장 중인 것 같았죠. 혼자 묵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분이 대답 대신 손가락을 하나 펴 보였습니다. 뭔가 싶어 쳐다보니 혼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발음이 어눌한 걸 보아 일본인인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순간 당황해서 남은 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데 다행히 303호 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3개 펴보이며 3층으로 가라고 안내했고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곧 사라졌죠. 그렇게 방이 다 차서 만실입니다 편말을 걸고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303호였죠. 수화기를 들었더니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고 부르니 그제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알고 있는 영어와 일본어를 총동원해서 설명했더니 남자는 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오면 어쩌지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남자가 잔뜩 굳은 얼굴로 내려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종이에는 방을 바꿔달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만시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몰라서 손발을 동원해 바꿔줄 방이 없다고 설명했죠. 남자는 쩔쩔매는 저를 보고선 포기한 듯 한숨을 푹 쉬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아침 7시쯤 퇴실하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얼굴로 제게 한참을 뭐라고 쏘아붙였죠. 일본어는 몰라도 화가 나 있다는 건 알게 했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3층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특히 303호에는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자정전 이미 방이 닫혀서 일찌감치 업무를 정리하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간식을 사와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일하는 동안에는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거든요. 샌드위치를 우물거리고 있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건지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어 있었죠. 303호밖에 없어서 만실이라고 하고 돌려보내려 하는데 만원짜리 4장을 자연스럽게 내밀길래 엉겁결에 받아버렸습니다. 당시 주말 저녁 9시 이후에는 대실요금을 더블로 받았는데 요금을 알고 있는 게 예전에도 온 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차피 대실 손님은 금방 나가니까 별일 없겠다 싶어 룸키를 내주었습니다. 커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갔죠. 그런데 커플들이 올라간 후 바닥을 보는데 어디서 등산이라도 하고 왔던 건지 정문에서 카운터 앞을 지나 엘리베이터 타는 곳까지 검은 발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라붙으면 닦아내기 힘들어질 것 같아 급하게 대걸레를 가지고 나왔죠. 어차피 303호가 차면서 만실이 된 터라 카운터를 비워도 상관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정문부터 발자국을 따라가며 닦아낸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후딱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걸레질에 속도를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복도 끝쪽에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가 보니 아까 커플에게 내주었던 303호 앞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상황 설명은 없었고 안쪽에서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왔죠.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침소리가 뒤섞여서 들렸습니다. 마스터키를 찾으려고 바지 주머니를 더듬거리는데 하필이면 깜빡하고 카운터에 놓고 온 상태였죠. 저는 금방 열쇠를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죠. 층 표시기를 보면 아직 3층에 있는 게 분명한데 고장이라도 난 것인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계단으로 달려가는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겨우겨우 카운터에 도착해 서랍에 넣어둔 마스터키를 꺼내다가 문득 3층 CCTV 화면을 봤는데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무언가에 쫓기는 듯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면 전체에 휘뿌연 연기가 가득한 게 꼭 큰 불이 난 것 같았죠. 저는 카운터 아래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마스터키를 들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3층에 도착하니 CCTV에서 봤던 사람들과 연기는 보이지 않았죠. 비상문을 열어젖히고 303호로가 문을 열었는데 열린 문 안쪽에는 아까 대시키를 줬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로 말이죠.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 숨만 헐떡이고 서 있는데 303호 옆방에서 사람이 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으니 새벽에 왜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구냐면서 신경질을 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정신줄을 부여잡고 사장님께 문자를 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다음 근무자나 사장님이 오기 전까지는 꼼짝할 수 없었죠. 몇 분 뒤 사장님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은 말이 없는 저를 한동안 기다리다가 이내 너도 3층에서 뭐 봤냐고 물었죠. 짚히는 게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모텔로 온 사장님은 모텔을 인수하고 나서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해당 모텔은 2000년대 초반에 큰 불이 나 2명이 사망한 곳으로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재 사건이 계속되어 사람 타 죽은 모텔, 귀신 붙은 모텔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건물주가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모텔을 내놓았고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장님이 혹하는 마음에 인수를 했던 것이죠. 사장님은 한동안 모텔 1층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탄내를 맡거나 헛것을 보는 등 연속해서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나중엔 홀로 카운터를 보는 것조차 겁이 날 지경이었다고 하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중 꽤 그럴싸한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데 뜨내기들이 드나드는 모텔에서 죽었으면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방황하는 객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공양을 제대로 안 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밥을 먹여서 객기 물리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사를 할 때마다 공깃밥을 6개씩 추가해 3층 객실에 하나씩 넣어두고 공양을 시작했는데 어쩐 일인지 상황이 좋아지긴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저는 귀신보다 이런 곳에 아무 언질도 없이 저를 고용했던 사장님의 인성이 공포스러워 그날로 일을 그만두었죠. 알바를 소개해준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수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사장님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밥만 먹으면 취하더니 나날이 건강이 안 좋아져 사업장을 모두 정리했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 중이라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뭔가 찝찝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했던 그 모텔을 찾아갔죠. 가보니 모텔은 멀쩡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도 없어 보였고요. 혹시나 싶어 저는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께 여쭤보았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일했는데 3층에 아니 303에 무슨 이상한 일 없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사장님도 이야기해 주셨죠. 자기도 싼 값에 모텔을 인수받았는데 일하고 일주일쯤 지나자 3층에 탄내가 났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문의가 자꾸 들어왔다고 하셨죠. 사장님도 알아보니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방황하는 객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저희 사장님은 공양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죠. 혹시 그럼 아직도 문제가 있냐고 물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니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와서 3층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하세요라는 쪽지를 주고 갔다고 하셨죠. 싼 값에 모텔을 인수받았던 데다 이러다가는 모텔 영업도 안 될 것 같아 속는 셈치고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맡겼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화재가 났을 당시의 인테리어와 이후 새롭게 한 인테리어가 같은 인테리어였죠. 아예 다른 분위기로 바꾸고 공양을 하고 나니 이후부터는 3층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나가다가 봤더니 지금은 상가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
3층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화재 당시 목숨을 잃었던 원원들의 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그날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원원들이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디비따님이 제보해주신 모텔 목욕탕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한 의류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출장을 나가는 시즌이 있는데 지방의 매장들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장이 이 지역 저 지역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서울을 오가며 돌아보는 건 불가능하고 한 번 출장 나가면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출장 시즌에는 아무리 빨리 돌아도 적어도 3, 4일은 모텔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 해에는 회사 내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출장을 미루다가 급하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무리한 일정 탓인지 몸살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죠. 빨리 약 먹고 누워서 쉬어야겠다 싶어서 출장을 갈 때마다 갔던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텔은 뜬금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해서 좋았죠. 사실 출장 간 매장과 제일 가까워서 갔던 게 크지만요. 모텔 간판도 전기가 반쯤 나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방은 괜찮았습니다. 뜨끈한 바닥에 몸을 지지고 싶어서 침대방 말고 온돌방으로 달라고 했는데 남자 사장님이 룸키를 줄여다 말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뭔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 좀 더 큰 소리로 온돌방 없냐고 또박또박 물어봤습니다. 남자 사장님은 룸키를 카운터에 휙 던지며 침대방밖에 없으니 싫으면 딴 데 가보라고 했죠. 컨디션도 안 좋은데 괜히 헤매기 싫어서 군말 없이 룸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문득 이상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텔에 머무는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때마다 4층을 배정받았다는 것이었죠. 모텔은 4층짜리 건물로 꽤 큰 편이었습니다. 순간 다른 층도 정상 운영되는 게 맞는지 호기심이 일어나 3층 버튼을 눌러봤는데 먹통이었죠. 2층도 눌러봤지만 먹통이었습니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왔죠.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볼 땐 2층, 3층에도 불 켜진 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모텔 1층에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수리 중이었습니다. 머지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고 빨리 쉬고 싶어져서 그냥 건물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목욕탕 수리도 그냥 안 하나 보다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죠. 객실에 짐을 풀고 나니 허기가 몰려오더라고요. 뭐든 좀 시켜 먹을까 싶어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곽이랑 명함들을 훑어보았는데 식당은 없고 순다방 번호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텔을 나와 시장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가죠. 국밥집 시내가 무척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님 있는 테이블이 하나뿐이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30대 여성 2분이랑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함께 국밥에 소주를 먹고 있었죠. 여자들은 몸매 라인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짧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일부러 세 사람을 등지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죠.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자려고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평소라면 술도 한잔 했을 텐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참기로 했고요. 팔팔 끓는 국밥을 먹으니 땀이 진짜 비 오듯이 줄줄 쏟아지더군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했고 날이 후덥지근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땀을 쏟으며 밥을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먼저 나가고 식당에는 저와 여자들만 남았죠. 근데 여자들이 저를 힐끗대면서 뭐라고 자기들끼리 떠들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마시던 잔을 챙겨들고 제 앞으로 와 앉더군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저를 보고 왜 그렇게 땀을 흘리냐고 혹시 몸이 어디 안 좋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괜찮다고 대답했죠. 여자들은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혼자 여행 왔냐, 같이 온 일행 없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사투리로 사근사근 말을 걸어오니까 경계심이 풀리면서 술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자분들이 예쁘셔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근처에서 일하는데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했죠.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서 더 캐묻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여자들은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몇 살이냐, 결혼은 했냐, 형제는 있느냐, 부모님은 뭐하냐, 혈액형은 뭐냐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죠. 그러다 지금 어디에 묵고 있냐 물어서 땡땡 모텔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더니 여자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묘한 눈빛을 주고 받더라고요. 모텔 사장님 반응도 그렇고 여자들 반응도 뭔가 심상치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 중 하나가 갑자기 목소리를 쫙 깔면서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냐고 물어보더군요. 출장 올 때마다 묵었던 곳이라 별 생각 없었는데 아까도 느꼈듯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늘 간판불이 꺼져 있다거나 물소리나 인기척은 들리는데 다른 손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오늘로 그 모텔에만 세 번째 숙박하는데 4층 방만 주는 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수를 눌러봤는데 먹통이었던 것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죠.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여자
여자들은 짝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며 운 좋네요 오빠라고 말했죠. 왠지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모텔 2층에 있는 목욕탕에 가본 적이 있어요죠. 매번 갈 때마다 수리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못 가봤다고 말하니 여자들은 조심해 오빠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밥도 다 먹었겠다, 몸도 안 좋아 돌아가 자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한창 재밌는데 왜 가냐고 좀 더 이따 가라고 붙잡으며 제 팔과 등에 노골적으로 신체를 접촉했죠. 그러면서 모텔에서 자지 말고 우리 일하는 데 가면 근처에 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영업하려고 합석했구나 싶었죠. 그럴 생각 없다고 거절하고 일어나는데 끈덕지게 자꾸 늘어지더군요.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오빠 우리가 오빠 살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냥 좋은 말 할 때 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도망치듯 빠져나왔죠. 모텔로 돌아왔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2층 3층에 불 켜진 방들이 많아져 있었죠. 나 말고도 다른 손님이 묵고 있구나, 아까 여자들은 영업하려고 괜히 겁준 거겠지 하며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 보니 2층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자들이 목욕탕 들어가 봤냐는 말을 하고 웃었던 게 생각나 문을 열어봤는데 열리더라고요. 수리 중이라고 적힌 문을 열자 남탕 여탕이 나누어져 있었고 남탕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불이 켜져 있는 남탕 입구의 문을 열자 동네 목욕탕에 있는 옷 갈아입는 탈의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탈의실에 불은 꺼져 있는데 욕탕 안에 불은 켜져 있고 누군가 아니 몇 명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기분이 이상해서 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습기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안쪽에서 물소리도 시끄럽게 들렸고요. 이상한 건 노래소리까지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공기 중에 오래 묵은 변냄새 같은 게 섞여 있어 순간 아까 먹은 국밥이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려고 욕탕 입구까지 갔는데 입구가 축축했습니다. 양말이 다 젖을 정도였죠. 뿌옇게 되어서 잘 보이지 않는 욕탕 내부를 보려고 하는 찰나 옆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가 넘어져서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길로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갔죠. 하루 종일 찜찜한 일 투성이었지만 깊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해 뜨면 나갈 거니까 한숨 푹 자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본격적으로 열이 나면서 말 그대로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깔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겠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쉬기도 어려웠죠. 여자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문을 두드리나 싶었는데 쾅쾅 발로 차더니 문고리를 마구 흔드는 소리도 들렸죠. 새벽 내내 끙끙 앓다가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고 카운터에서 전화 오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어느새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땀을 얼마나 쏟았는지 온몸이 축축했죠. 전화를 받았더니 모텔 사장님이 퇴실 안 할 거냐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몇 시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바로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두통과 오한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뭔 일 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려고 이불을 걷고 일어나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죠. 침대 시트에 울긋불긋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 다쳤나 싶어 다리 쪽을 훑어보았는데 상처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핏자국은 객실 바닥에 집중적으로 묻어 있었고 객실 바닥에도 피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대충 벗어던진 양말을 보니 양말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요. 어제 발에 물이 묻을 만한 일은 목욕탕에 갔을 때밖에 없는데 이 말은 이 피가 목욕탕에서 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씻지도 않고 다급하게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1층에 가니 이미 퇴실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장님은 카운터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저는 키를 카운터에 두고 바로 빠져나왔죠. 신기하게도 모텔을 벗어나자마자 지독한 오한도 두통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들면서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뭔가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보이기에 들어가 샌드위치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출장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저는 회사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막 했는데 과장님이 진지한 얼굴로 눈썹을 찡그리며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대중 목욕탕에 있는 때밀이 베드를 일부 지역에서는 온돌이라고 하는데 그 온돌을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이 수술용 베드로 사용한다고 말이죠. 저는 말을 듣자마자 섬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다시 출장을 가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그 모텔에서 묵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몇 개의 매장을 돌고 모텔 근처에 있는 매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봤는데 모텔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매장 사장님께 사장님 저기에 있던 모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으니 사장님은 원래 저기가 범죄자들 다니는 곳이라고 장기 매매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저번에 경찰이 들이닥친 이후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인신매매범들이 작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죠. 그날 제가 묵었던 모텔 1층은 정말 장기 매매범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을까요? 2층 3층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묵었던 곳이 아니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님의 미국 모텔 알바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2년 전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 제보해봅니다. 미국의 대학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5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여름 방학을 하는데요. 기간이 꽤 긴 편이라 이때를 노려 배낭여행이나 여름 캠프를 가는 애들이 많죠. 하지만 전 가난한 유학생 신분이었기에 놀러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대신 생활비를 벌 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친구 소개로 시내 외곽에 있던 한 모텔에서 객실 청소를 하게 되었죠. 당시 최저 시급이 약 8에서 9달러 정도였는데 시급으로 20달러를 준다고 했습니다. 모텔 일이 좀 험한가 힘든가 싶었지만 돈 많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왜 다른 데보다 시급이 센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고를 떠나서 근무 수칙이 너무 까다롭고 많았거든요. 시간이 오래 흘러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해금지 팻말이 걸려있는 객실은 절대 열지 말 것. 두 번째, 근무 시 휴대폰은 촬영금지 보안 스티커를 붙인 경우에만 소지 가능하고 카메라는 소지 불가. 세 번째, 근무 중 201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면 들여다보지 말고 매니저에게 알릴 것. 네 번째, 24시에서 06시 사이에는 CCTV 화면 전원을 끄고 필요시에만 켜서 확인할 것. 다섯 번째, 오염물로 분류된 세탁물은 밀봉 상태로 소각할 것. 여섯 번째, 모텔 내에서 발견된 여성 소지품은 즉시 폐기할 것 등등. 이외에도 자잘한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내용을 훑어보는 것만으로 근무 첫날이 다 지나갈 정도였죠. 어떤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왜 굳이 수칙을 만들었는지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무 수칙 맨 아래에는 위 항목을 위반했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텔은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사인하는 칸이 있었죠. 매니저는 거기에 이름을 적으면 근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은 당연히 대외비이며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저는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사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처음이라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따랐죠. 그렇게 근무 시작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층 객실을 정리하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객실 안쪽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사랑 싸움이라도 났나 했는데 살려달라는 여자의 비명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도 들렸고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니 305호 앞이었고 문 앞에는 방해 금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러다 사람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바로 1층으로 내려가 매니저에게 상황을 알렸죠. 매니저는 50대가 다 된 아저씨였는데 처음에는 사색이 되어 뛰어오는 절 보고 놀란 눈치였다가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신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괜한 참견 말고 올라가서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서 여자가 맡고 있는 것 같다고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펴 보이면서 1번 룰 기억 안 나냐며 어차피 그 문은 아무도 못 연다고 했죠. 그러고선 바로 담배를 입에 물고 자리를 떠나버려서 저는 할 수 없이 3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305에 방해금지 팻말이 걸려 있었다고 말을 했던가. 저는 그냥 여자가 맡고 있다고만 했는데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영 이상했습니다. CCTV라도 보고 있었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3층으로 올라갔을 땐 사방이 고요했죠. 비명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모텔 앞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잘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매니저 아저씨는 별일 아니라며 다른 모텔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기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하다보니 이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모텔 청소라고 해서 더러운 꼴을 많이 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방은 이미 누가 한번 치운 것처럼 깨끗할 때가 많았고 제가 하는 일이라곤 시트 없는 침대에 새 시트를 씌우거나 백인잎을 가는 정도였죠. 일에 익숙해졌을 무렵 2층을 돌다가 맨 끝 201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무 중 201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면 들여다보지 말고 매니저에게 알려야 한다는 수칙이 떠올랐죠. 1층으로 내려가며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알렸더니 그새 자리를 비우고 어디에 갔던 것인지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는 저보고 1층으로 내려가 CCTV 화면을 켜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 서둘러 내려가 모니터 전원을 켰는데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죠. 매니저는 계속 뭐어라 욕을 해대면서 지시했는데 당황한 상태이기도 하고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매니저는 자신이 곧 돌아갈 테니 CCTV 끄고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하고 CCTV 녹화기 뒤에 보이는 채널 단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꺼야 하는데 당황해서 다른 버튼을 누른 것이죠. 그 순간 모텔 복도와 로비 곳곳을 비추던 기존 8채널 화면에서 생전 처음 보는 16채널 분해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CCTV에는 객실 내부가 찍히고 있었는데 빈 객실은 거의 없고 다 사람이 차 있었죠. 모텔방에 화면을 찍는 CCTV가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텔에 묵는 사람은 보통 침대에 누워 앉아있든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데 화면 속
속의 여자들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얼굴에 파묻고 있었거든요. 어떤 방은 객실 바닥 전체에 무언가 시커먼 게 쏟아져 있었는데 객실 번호를 확인해보니 3일 전부터 방해금지 팻말이 걸려있던 307호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차키와 지갑을 챙기고 차를 타고 모텔을 떠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책임한 행동이었지만 당시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학교 관리자 아저씨와 마주쳐서 일하는 곳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혹시 제가 범죄 현장을 본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 털어놓았는데 한동안 말없이 제 얘기 듣던 그 아저씨는 혹시 땡땡 모텔 아니냐고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니 안 그래도 이전에 그 대학에 알바를 하러 갔던 기숙사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하나같이 피폐해져서 돌아오거나 너처럼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경찰이 모텔에 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학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동안 잠도 못 자고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해주었죠. 학생이 중얼거렸던 말은 규칙을 지켜야 해, 규칙은 지켜야 해,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소름이 끼쳤고 그대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기가 메일룸에 제 앞으로 소포가 와 있다고 하더군요. 가서 보니 상자에는 진짜 제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C모텔, 제가 일했던 곳이었죠. 상자에는 제 티셔츠 몇 장과 세면도구, 근무하면서 이것저것 메모했던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모텔에 두고 왔지만 차마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 없어 잃어버린 셈 치자고 잊고 있던 제 물건들이었죠. 노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Watch your mouth, 입 조심하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노트 안을 보니 장문의 글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날 CCTV로 무언가를 봤다면 기억하지 말아라. 그날 네가 본 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룰을 어겼다면 너도 손님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5편을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텔 괴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